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전혀 다른 듯 하지만 닮아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클라우스 슈밥, 이 사람은 스위스 태생, 그리고 공과대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행정, 공공행정대학원, 그리고 기업가 정치인이라는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리고 담론 강의로 유명한 이제 신영복, 이분은 한국 사람이고 경제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셔서 이제 경제 관련된 교수 생활을 하셨고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통해서 동양 고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른 듯 하면서도 그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책 다음에 이 책이 또 나왔죠. 클라우스 슈밥 4차 성명 더 넥스트. 클라우스 슈밥, 이 사람에 대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책 자체로 봤을 때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이 작가가 드러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약간 다이제스트처럼 어떤 이야기가 좀 요약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책이라서 사업이라던가 어떤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작가로서의 매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기업가이고 이렇다 보니까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낙관론자입니다. 미래에 계속 새로운 기술이 사람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계속 그런 기술적인 진보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IBM에서 어떤 상황이 계속 벌어졌냐면은 1년 6개월마다 컴퓨터 CPU의 이제 처리 속도가 2배씩 증가하는 지수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 그것을 이제 요즘에는 좀 더 빨라졌는데 그것을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제2 무어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투자되어야 되는 자본의 양도 지수함수의 꼴로 증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소득의 불평등, 자본에 이제 집중되는 형태로 가게 돼 있죠.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수 없고 어떤 독점 형태의 기업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것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이 강의 또는 담론, 그리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쓰신 이 신영복, 이분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 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두 가지 과학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있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과학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지만은 유럽에서처럼 과학혁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있지 못했던 약간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에 대한 어떤 회의주의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를 누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책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사람은 과학 낙관주의자적인 입장이고 신영복 이분은 과학기술이 우리 삶을 그렇게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관측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신영복 이분은 동양 고전에서 밑바탕이 될 만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끄집어 오셨고요. 물론 현실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클라우스 슈바 이분도 과학기술에 대한 동향이라던가 잘 아시는 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야기가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 내용은 이 신영복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좀 더 와닿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클라우스 슈밥 이 사람은 너무 큰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신영복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 특히 이제 담론 보면은 앞쪽 내용 부분에 보면은 여기 강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이 책의 내용이 이 1부에 나옵니다. 1부 반 정도는 그 내용이 나오고 이 뒤에서부터는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이잖아요. 20년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녹여내면서 책 속에 있는 굉장히 이상 생각들과 수감자들의 간접적인 경험, 수감자들이랑 그 신영복 작가님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험이 두 개가 이제 융합돼가지고 만들어내는 또 다른 사고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야기 자체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님의 그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 있게 읽었습니다. 물론 이 책도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책보다는 어떤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글이 훨씬 더 매력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두 작가 모두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과학기술이라던가 어떤 행정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은 어떤 미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사람이 가장 먼저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내용은 완전 정반대에 있죠. 두 분이 이제 바라보는 이제 미래의 모습. 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되게 중요해요. 나라는 개인은 극단적인 이런 스펙트럼 그 사이 어딘가에 저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학 비관론이든 과학 낙관주의라던 간에 어떤 그 중간 스펙트럼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좌편향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편향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100% 좌익이다, 100% 우익이다 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간 어딘가에 그 눈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사람 말도 들어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스펙트럼이 작으면 결국에는 저는 그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능하면은 넓은 스펙트럼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저의 가치관에 좀 더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책이라는 게 참 매력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요 분이 참 매력이 있다. 그래서 다음 책은 아마 같은 신영복 그 작가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요 담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마지막에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은 20년 동안 사실은 무기수로 생활을 하셨던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예전에 그 이방인과 시제프 신화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죽지 않아. 이분은 한 가지를 조금 세분화하신 게 뭐냐면은 죽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무기징역수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던 거예요. 이분은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배우는 즐거움이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이유를 느낀 것은 그 좁은 이제 감옥 안에서 들어오는 신문지 이렇게 폈을 때 크기보다도 작은 햇빛이 나를 살게 해줬다. 약간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를 과연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런 어떤 신영복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참 좋은 책이다. 정말 이거 한 권을 보고 났는데 어떤 정보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른 책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봤어요. 담론이라는 책. 오늘 리뷰한 거는 제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리뷰를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